오늘 우리 시대는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말썽,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전 세계 화두로 지금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더구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학자들과 강의들이 특강을 하고 국제적인 안보회의를 열고 하는 문제들이 주제가 지금 현재 뭐로 모아지고 있느냐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세계 안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입장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남을 공격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역사적으로도 안 가졌었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한국이 누구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누구하고나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하고도 평화롭게 지나면서 함께 잘 살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도 가난했고 우리도 어려운 시절 지냈는데 그걸로 봐서 온 세계 모든 백성들, 모든 국가들,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아니면 남의 나라나 국내적인 독재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 이 사람들 그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서 최소한 먹을 것 챙겨주고 환경을 좀 고쳐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은 자기가 당한 고통을 고려해서 그냥 가서 그거 돌봐주고, 그래서 형제처럼 신뢰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하고 한참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하고 전부가 뭐냐면 한국을 형제처럼 여기면서 우리하고 좀 같이 성장하자, 우리 좀 돌봐줘. 어떤 나라들은 뭐 그 국기에다가 뭐 태극기 아로 새기기도 하고, 예? 그 국법, 그걸 갖다가 한국적인 그 법제도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아예 한국 쪽에서 국가 경영 컨설팅 팀을 갖다 좀 보내줘가지고 우리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냥 한국처럼 만들어주세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뭡니까? 한국이 만약에 남을 갖다 침략하고 남을 노예로 삼고 약자를 짓밟고서 자기 이익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라도 보였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공연히 저 북한하고 중공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저 일본까지도 말이죠. 이미 북한과 중공은 핵을 가지고서 한국을 협박하면서 한국을 끊임없이 욕을 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한국 너희들 가만 안 둬 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사실상 틈만 있으면 도발을 하면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봐도 한국은 공연히 당하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그냥. 당할지라도 이제까지 꾹꾹 참고, 좋아, 너희들 나 건드리기만 해. 그래, 나 핵 없어. 핵을 가지고 싶어도 국제적인 그런 의견이 우리 보고 핵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국제 약속을 지키면서 국제적인 평화 관계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비핵화 노선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 북한이나 중공이나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슴도치 전략으로다가 우리 건들기만 하면은 너희들도 다 망한다.
이런 전략으로 우리는 이제 투쟁할 준비를 갖추겠어. 사실 한국은요, 그동안 안보 정책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시킨 것이 결국은 미국의 버금가라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재래전 무기에 있어서는 드디어 중공, 러시아 그런 곳도 이미 기술상으로는 다 따라잡았어요. 무기의 질로는 러시아도 중공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이 자기네들의 설계 능력이나 무기 제작 실력은 있지만은 생산 라인이 많이 부서졌어. 무기 창고에 무기도 텅 비었어. 그래서 무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때에 혈맹 국가인 한국을 믿고 그런 모든 무기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 우리 자유민주 국가들 간의 방어력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 무기를 좀 채우자. 이게 뭐 미국만이 아니고 지금 나토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 쪽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치고 거의 다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다가 한국 무기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요, 알게 모르게 이제 한국에 엄청나게 무기도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나라는 개발할 수 있다. 혹시 이미 지금 핵을 다 가진 거나 다름없을지도 몰라. 이런 정도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서 중공하고 대결한다, 러시아하고 대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금 현재 미국 이상의 첨단 기술로다가 핵을 갖다가 쏠 수 있고 정밀도 있게 쏴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훨씬 신속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주둔 비용 더 내놔 아니면은 미군 철수할 거야. 갑자기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한국을 트럼프가 공연히 건드는 척한 거죠. 한국은요, 아니 미군 나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핵도 가지지 말라. 미군은 나간다.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트럼프가 그래 핵 가져 너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 주둔 비용 말이야. 그거 좀 늘려서 좀 우리 미국 참 지금 어려운데 아니 너들 부자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부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뭐냐면은 부자 나라가 뭘 미국한테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군 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요, 뭐야, 우리하고 혈맹국가인데 미군, 너들 우리 뒤통수 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국은 뾰로통 해가지고 모양새가 지금 딱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을 일부러 건드려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 가지라고 하면 핵 가지라면 못 가질 것도 없어 우리도.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첫째 중공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막. 북한은 더 미친 듯이 도발성 미사일을 쏴대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거야. 한국이 핵을 안 가지고 있을 요 틈에 한국을 때려라. 이게 바로 북한과 중공의 몸짓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푸틴조차도 말이죠.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오면 우리가 좀 곤란하잖아.
한국 너들 우크라이나에다가 여기 그 무기 보내지 말아라. 보내는 날에는 북한시켜서 너들 때리게 할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북한이 다 대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조차도 한국을 갖다가 막 떠미는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그럼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한국에 확 돌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우리 미군 빠져나가면 너희들 핵 가져 그냥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저 트럼프가 이제까지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수단으로다가 한국에서 미군을 빼는 척하고 말이야. 막 이게 난리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국제안보회의가 막 벌어지고 그리고 하버드다, 예일이다, 영국 옥스포드다 또는 뭐 독일이다 이런 데서 말이죠. 마구마구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또 한국에 핵을 갖는다고 하면은 국제적인 전체 군사력 진영 그 편성이 힘의 그 추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별 얘기들 다 하는 거야 막 이 난리치면서 결국은 지금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국이 핵을 갖는 날에는 실상 이제는 미국 다음 가는 군사 강국이 된다는 쪽으로다가 모든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은 입을 다물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 뭐 핵을 가질 수도 있지 뭐 안 가질 수 없지. 이런 정도만 자세를 취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이 군사적인 안보 평가 회의에서는요. 그리고 유명한 연구소 또 유명한 대학 이런 데서는 전부가 한국이 핵을 갖게 될 때에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미국 다음 간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공도 상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과 합쳐서 한국 편이 돼서 이 군사력을 형성한다. 이렇게 안 해도 한국 군사력 자체가 중공을 즉각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바로 미국 학자들, 미국 안보 전문가들, 나토 군사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이든 쪽 전문가들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쪽 전문가들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한국이 무서운 나라인데 핵을 갖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지금 저 트럼프가 말이야. 큰 실수를 하는 거다. 미군을 빼내다니 그 말이 되냐? 주둔 비용 때문에 미군을 빼는 거 말이 되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핵을 가지면은 오히려 한국이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즉각 중공이나 러시아가 못 견디고 한국을 때릴 거다. 또 한국도 자기가 강화되면은 강화된 그 힘을 가지고서 그 압력을 가지고 통일하려고 무리한 침략적 전쟁을 쓸 수 있다, 한국은. 통일 의지는 있으니까.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핵을 갖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바이든 쪽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쪽은 정반대예요. 한국이 핵을 가진 상태 속에서 미국과 군사적인 연맹 관계로다가 나가게 되면은 한국이 더욱더 평화지향적 그리고 전쟁 억제 방향으로 트럼프 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저 러시아고 북한이고 뭐 중공이고 감히 한국한테 달라들려고 하는 상상도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쪽 라인에서 하는 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바이든도 트럼프도 한국에 핵을 갖게 되면 미국 다음 가는 군사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도 한국 홀로 거대한 군사 안보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시아권에 중공을 반대하는 모든 작은 나라들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 나라들이 중공의 공산주의적인 독재 체제를 거부하고 또 중공에 의해서 경제적 식민지화하는 걸 거부하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한국과 안보 공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나라에도 한국 무기를 갖다 놓고 한국적인 전략 이걸 가지고 중공과 싸울 수 있기를 다 바라게 된다 이거야. 이미 지금 현재 인도양 방어 체제 있잖아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것은 벌써 한국 무기를 다 채워버렸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데도 다 한국화하고 그걸 시작했어요. 중공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타일랜드도 물론 그쪽으로 가고 필리핀이야 벌써 그렇게 갔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방산 무기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싸우지만 결국 이제 중공과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결하는 체제로 갈 때는 인도네시아도 어쩔 수 없이 한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마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요, 동남아시아권의 모든 국가들을 연합시키면서 대중공 방어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설령 뒤로 빠진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되고 일본은 당연히 그러한 한국적인 방어 체제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 들어가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가 됐든 중공이 됐든 감히 침략해서 한국을 건든다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건든다든가 그거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뭡니까? 인도의 거대한 세력과 미국의 거대한 세력이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런 모든 원래 영국 연방 세력 있죠. 아시아권에 있는 영국 태평양에 있는 영국 연방 세력 이들이 모두가 다 누구 쪽으로 오겠어요? 카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멕시코가 됐든 전부가 태평양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함께 저 중공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 국제적인 안보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핵을 가질 때는 절대로 전애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로 선제 침략 같은 거 안 한다. 이게 결론이 나 있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는 결국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한국 플러스 미국, 인도, 동남아권 세력이 연합하면서 대중공 방어 라인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러시아 보고도 경고하는 거죠. 아시아권을 향해서 함부로 러시아나 북한 뒤에서 말씀 부리지 마. 그러면 러시아의 우랄 알타이 산맥 동쪽은 다 잃어버려야 돼, 너들.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스탄 하는 나라들 있죠. 여기가 지금 다 드설내고 있어요. 몽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지금 현재 친한, 친미 군사적 방어 라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 엄청난 새로운 그 기획 이것을 친미, 친한 이 라인으로다가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부가 지금 달려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게 나가니 어떻게 할 거예요? 러시아도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자꾸 욕심을 내고 이끌어 가다가는 계속 사람 죽이면서 우크라이나를 가다가 그냥 완전히 영토를 잠식해 나가는 이 전쟁을 지속하면은 러시아도 위험합니다. 이미
우랄 알타이 산맥 동쪽에 있는 러시아 공화국들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네들 나라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경제 인프라가 많이 뺏겼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나라 이 국경, 이 시베리아 쪽 또 이 중앙아시아 쪽 국경 있잖아요. 거기가 결국 반 러시아 국가로다가 다 자꾸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혹시 우크라이나한테는 이기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경선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반 러시아 쪽으로 돌아섰다 이거야. 러시아가 처음 자유민주주의로 나왔을 때는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모든 나라들이 다 새로 신생 그 국가들도 그랬고 또 유럽 전선의 국가들도 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거부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반대쪽으로 지금 다 가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랄 알타이 산맥 동쪽에 있는 모든 러시아 공화국들이 결국은 러시아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기운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도 큰 지금 현재 시련 앞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한국 문제가 근데 이 모두가 한국이 이렇게 강화돼 가지고 친한 친미 분위기로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그 틈이 없었다면은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이 친한 노선을 걷기 시작하자마자 한국 무기가 휙 들어가면서 핀란드도 들어가고 노르웨이도 들어가고 스웨덴도 들어가고 예? 폴란드 들어가고 체코, 루마니아 여기로 다 한국 무기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친한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하나가 강화돼서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러시아도 부르르 떨게 됐고 중공도 부르르 떨게 됐고 북한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북한은 언제 지금 망할지 모릅니다.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이제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을 가지세요. 그러면 세계가 안전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피살당한 것,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거부하는 국민적인 저항도 원인이 됐었죠. 그러나 그걸 얻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군사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딥스테이트 쪽에서 김재규와 연합해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것이 아니냐. 지금 거의 그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이 온 것은 절대로 국내적인 김재규 세력의 반정부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CIA가 있었고 CIA는 딥스테이트 CIA였고 그거는 키신저 그룹의 음모였다. 거의 지금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아마 그것이 굉장히 지금 역사 사실대로 밝혀지고 말 겁니다. 김재규가 처음 재판을 받을 때는요. 내 뒤에 CIA가 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말을 바꿨지만 그 첫 번째 말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CIA가 있다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핵을 개발하면은 자기네들 세계 정책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박정희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마침 그 독재 문제 때문에 막 이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런 때 박정희를 제거하자 해서 김재규 손으로 그렇게 처리했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자꾸 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그 부끄러운 국제적인 정치사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벌어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미국 자체 내부에서 벌어진 범죄도 이제는 전 세계에 다 밝히고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피해자다. 딥스테이트에 의한 피해자다. 그래서 미국 이름으로
미국의 적국에 대해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벌린 이 미국 내부 딥스테이트의 범죄적인 행동,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도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거는 미국 내부의 딥스테이트의 그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앞으로 세계에서 풀어야 할 그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딥스테이트 범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이 독재 문제도 해결되면서 핵을 인한 딥스테이트의 범죄까지도 들어와서 한국을 괴롭혀가지고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국내적으로는 이 장기 집권보다도 그때 당시에 독재적인 인권 탄압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내적으로는 그거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히 징계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국제적으로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다 더 악한 국제적인 세력, 그것이 미국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힘을 훔쳐가지고 마치 미국의 힘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치 야망을 위해 가지고 한국에 핵을 가지면 안 된다. 박정희 있으면 핵을 갖다가 계속 가질 테니까 저거 없애라. 라고 하는 국제 음모. 이것에 의해서 한국의 통치권이 약탈당하는 이런 희생양적 고난이 된 거예요. 이 한국의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풀이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분명히 그 통치권이 정상적으로 이끌려져 가는 관계로 본다고 하면 국제적으로는 억울하게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의 징계성 그 채찍을 맞지 않으면 안 될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국내적으로는 너무나도 심하게 사람들의 인권을 마멸하는 정치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징벌성 고통이 온 거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은 희생양적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제정치의 희생양으로 당한 겁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생명까지 손상은 입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통치권을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약탈당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국제적인 정치 음모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통치권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은 그 뒤에 국회가 이상하게 형성되고 엉터리 선거에 의해서 이런 것은 전부가 여전히 국제 정치 음모성 그 범죄에 의해서 일어나는 한국 통치권의 약탈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된 겁니다. 앞으로 역사가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두고 봅시다. 그러나 저는 한국 역사가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것이 이제 그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통치권 약탈 상황은 절대로 한국 내부의 금수저들이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무슨 뭐 촛불혁명 어쩌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갖다가 축출하고 정상적 민주정권을 세웠다. 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한국의 금수저, 좌우 금수저들은
모두가 다 국제 정치적인 그 딥스테이트의 정치 음모와 결합이 돼서 딥스테이트의 필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시킨 겁니다. 그건 국제 음모였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좌우 금수저들이 연합을 한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물리침으로써 자기네들의 정치 이익을 도모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네들끼리 한국의 여당과 야당을 구성해가지고 아예 지난 몇 년 동안은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후보자도 세우고 자기들끼리 선거를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필요로 하는 정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말로 그 모든 선거는 거짓말 선거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속이고 한국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제까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 기회를 얻게 된 거, 이거를 분명히 윤석열 정권은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정상적 투표권 행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답게 자기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당하게 물리치는 그런 국제적인 음모 정치에 앞잡이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국민들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에 뽑힌 걸 갖다가 제대로 알고서 자기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전 세계가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대북 방어 전선을 제대로 군사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제대로 형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이든 쪽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동시에 한국은 핵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대중 방어 라인을 갖다가 형성하라, 바이든은 지금 그러고 있고, 트럼프 쪽은 한국은 핵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대신할 만큼의,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을 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한국에 핵을 갖게 되면요,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다. 단순하게 트럼프의 그 전쟁 억제 정책, 그러면서도 만약에 침략해 오면은 절대 보복의 무시무시한 그 방어 행위. 이게 트럼프 정책인데, 그걸 갖다가 한국이 그냥 대신한다 정도가 아니고 한국 홀로 있을지라도 그러한 미국의 트럼프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미국 대신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이든 쪽 있죠? 예, 그걸 대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책을 대신할 그럴 만큼의 강력한 나라다. 이런 의미로 지금 국제적인 안보 전문가들이 그걸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요, 평화지향 국가입니다. 상생지향 국가입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전쟁 쪽으로 자꾸 도발을만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이라도 먹을 양식을 갖다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나눠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정말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체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이 대만에 있는 2,500만, 2,700만 되는 이 국민들의 그
독립권, 자생권, 생존권 그거를 인정하고 중국과 한 나라로 연합시키는 것도 대만의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만약에 대만 국민들이 절대로 중국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저건 공산주의고 저거는 독재국가고 저거는 끊임없이 남을 괴롭히는 침략국가고 이런 건데 우리 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나가기로 작정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하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중공은 절대로 대만을 통합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바로 미국의 지금 이제 트럼프 라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요새 또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죠. 만약에 대만을 중공이 건드린다? 그러면은 즉각 베이징을 폭격해버리겠다. 그래 버렸죠. 트럼프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이. 예. 바이든은요, 그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싸움만 자꾸 부추기는 자죠. 미국의 그 막강한 힘을 갖다가 저 예멘 또 홍해 앞바다에서 지금 현재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막강한 힘이 챙피만 당하고 예멘한테 그냥 의도 터지기만 하고 거기를 갖다 뭐 막는 척 하면서 사실은 막기는커녕 자꾸 예멘 같은 것들이 자꾸 싸움을 더 드설내서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에서도 똑같은 짓을 바이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이 핵을 가지면은 그 짓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핵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한국 상황 이걸 갖다 이렇게 이 시간 얘기하면서 왜 단지파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가 연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유력의 금융왕들 세력이 오늘의 딥스테이트의 세력이 아주 핵심 속에 있죠. 그것이 유대계 단지파 후손이에요. 아니면은 단지파가 아니고 롯의 후손이죠. 그건 유대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로스차일드가 뭡니까? 그 롯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걔네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소돔 속으로 들어가서 썩을 대로 썩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계가 등장해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면 언제나 유대인들과 혈통도 통하고 유대인들과 이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쓱 얹혀져요. 그랬다가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 유대계를 파괴하고 유대계를 갖다가 분열시키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온다 싶으면 즉각 다른 악한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역사 내내 그 짓을 로스차일드, 그 로스 후손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지파는 누굽니까? 단지파는요, 오늘 지금 현재 야곱이 단에, 자기 아들 단에 대해서 지금 그 예언을 했죠?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단이 어떤 아들이라고 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대요? 그는 길섭의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뱀이 독사가 말 타고 오는 자, 즉 전 세계를 올바르게 운영하고 올바르게 통치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배신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숲에서 숨어 있다가, 길섭에 숨어 있다가 확 쫓아나와가지고 발 뒤꿈치를 무는 자래요. 그게 단지파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해서 그 말 탄 자, 그 권위자라 그냥 때려 엎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온 세계를 자기가 장악해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민을 갖다 심판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나서서 옳지 못한 세력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 같이 지가 나서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모양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길섭에 숨어있는 뱀이요. 독사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말탄자를 갖다가 그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장악한 것 같이 꾸미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 위에 탄 자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즉시 그 사람의 아들은 정의를 실천하는 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사정없이 돌을 들어서 뱀의 머리를 깨 부수는 심판을 행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기 아들 단이 미래가 보였던 거예요. 그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해요. 그런가 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아들하고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야곱한테 있는 어여쁜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족속이 너무 이쁘게 보고 연애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디나가 그쪽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야곱도 기가 막히고 야곱의 아들도 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나하고 네가 결혼하고 싶다면은 그 부족의 말하자면 왕자와 같은 사람이 그 짓을 저질렀어. 네가 결혼하고 싶다면 니들 족속 남자들 전부가 우리 유대민족과 똑같게 이 사람들이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귀신을 섬기고 있어서 전부가 이 족속들이. 그런데 첫째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여호와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하라. 그 표시로 남자들은 전부 수술을 받아라. 그래야 이 결혼은 성립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디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나 이제 죽어. 여기까지 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에 전부가 남자들이 수술을 받았겠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수술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수술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강한 자도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해. 좀 연약한 자는 한 달도 가요. 그 틈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레위와 시몬이 나서가지고 이것이 복수할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모르게 전부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서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유다도 또 거기에 또 굉장히 나섰죠.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간신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보존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가 자기 아비하고 관계를 맺은 여자하고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장자권론을 상실한다.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지만은 장자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제 모두를 이끌어갈 그 12 아들 가운데에서 모두를 이끌어갈 권위를 갖는 자는 누구냐?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범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벌받는 자, 희생양이 되는 자, 그가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 그것이 둘이에요.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도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그리고는 오히려 부활한 것 같이 되살아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족속 전체를 다시 구원해 주죠. 구원해 줄 때 그냥 구원해 줬나? 단단하게 교훈을 주고
그냥 그 못된 거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모든 형제들의 범죄,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범죄 있잖아요. 그걸 혼자 다 독박으로 쓰고 자기가 대신 벌 받겠다고 나선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죠. 그 유다가 자기들 형제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렇게 나서면서 다른 형제들은 전부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직까지 형들한테 자기가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네들 동생이라고 말은 못하면서 그냥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형제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징벌을 내리느라고 하는데 그 유다 형이 세상에 뭐라고 한 형제들끼리 있는데 이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아니 이거 저 요셉 이 에집트 국무총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다 알고 그러는 것 같으네. 우리가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에집트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 뒤에 소식도 모르고 걔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 우리 범죄를 알고 지금 이번에 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징벌을 내리는 것 같아. 거기에서 나는 그때 요셉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내가 대신 다 벌 받을 테니까 이번에 가거든 베냐민 좀 데리고 와. 못 데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그럼 내가 대신 죽을게.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유다가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런 걸 요셉이 옆방에서 다 듣고 혼자 가슴이 뜨거워져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요, 단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단은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팔아먹기면 뭘 팔아먹어? 저거 죽이 없어버려. 왜냐? 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셉의 생모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라헬. 라헬의 품속에 안겨가지고 자기 어머니 노예 상태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첩이 돼서 자기가 태어났어. 단이. 태어나니까 자기 생모 품속에 자기는 안겨있지 않고 생모가 라헬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라헬의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자기를 아들로 삼았어. 왜?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 왜 자기 여종을 갖다가 라헬이 남편한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했느냐?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이, 여종이 대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은 라헬 거라 이거야. 그래서 라헬 아들로 삼아가지고 라헬 나도 아들을 낳은 거나 다름없다.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기를 낳으니까 라헬 품속에 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적으로 그 단의 생모는 생모대로 밤낮 그늘에서 눈물 지면서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나는 너도 뺏기고 사는구나 이러고 울고 있고, 이 라헬은 라헬대로 그냥 끌어안고 말이지, 이 레아의 자식들 모든 뭐 루벤이라든가 그 시몬, 유다, 레위 이런 아들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들들 그냥 다 제치고 야곱한테 여기 당신 아들이 있잖아. 나도 라헬도 아들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내세운 것이 이게 단이었어요. 이게 단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이상한 관계 때문에 아주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다하고 거의 그 나이가 비슷하게 자라나는데 유다한테 밤낮 구박을 받으면서도 유다하고 제일 친해요. 단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잘 보이려고, 형들한테 뭐든지 귀여움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라헬한테 언제든지 귀엽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모는 비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쌍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이죠. 왕 같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어디는 고개를 숙이고 뒤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야. 나는 잘 눈도 안 줘. 이러고 자라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자마자 또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겼어.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라헬이 그때부터 이 단을 갖다가 발길을 차버리고 네가 왜 내 자식이냐. 라헬이 내 자식이 요셉이 내 자식이지 하면서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요셉을 또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아들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요셉 저거 없애버리자.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누가 앞장서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했을까요? 단이죠. 단은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삶의 구조 속에서 그냥 불쌍하게 자라나기도 했지만은 성격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귀여움받기 위해서 눈에 들기 위해서 기존 권위 앞에 권세 앞에 그리고 또는 이익이나 돈 앞에 언제든지 알랑알랑하면서 그걸 갖다 취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자기 속마음에는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때려 부수려고는 복수심이 있고 예? 격렬하게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다가 이중적인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뱀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다는 언제든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갖다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밤낮 그늘 속에 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단이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아주 악하게 됩니다. 모든 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 이익관계. 그래서 자기한테 축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런 자세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이 단을 바라보는 야곱의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눈초리 있죠. 그것이 언제나 거리가 있고 엄하고 저 단이 잘못되면 큰일이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단이 결과적으로 예언적인 기도를 할 때 지금 본문에 나온 말씀 같은 그런 인간성으로 야곱에게는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야곱이 잘못 본 거겠어요? 제대로 본 거죠. 실제로 단지파 그 이후 역사를 보면 그게 나타나요. 실제로 단지파는 이제 큰 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자기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군사적인 공로가 많아. 근데 유다 지파는요, 큰 혜택을 받고 이 단지파는요, 저 사막 있죠? 그것도 에집트하고 국경선, 밤낮 싸워야 되고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혜택이 적어요.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국경 개발을 해서 제대로 모든 그 나라를 갖다가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국경선에다가도 단지파에 새로 싸워가지고 정복한 땅덩어리가 생기도록 해요. 단지파는 제일 남쪽 국경, 북쪽 국경, 거기서 언제나 싸움질하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도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요? 그리고 여호와 신이 우리들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지파 전체가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을 떠나요. 보면은 북쪽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마을을 거치고 다메섹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악마의 문화가 있는 바벨론 쪽 있죠.
그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거기서 아카디아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민족과 일가 친척되는 민족이 있어요. 그들과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북쪽으로 더 가봤자 거기에 있는 신들이 너희들을 갖다 돌봐주지 않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크레타 섬으로 가요. 크레타 섬에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 그리스의 코린트 섬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 갑니다. 단지파가. 그랬다가 그들이 그리스 반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이 이룬 문명이 뭐냐면 스파르타 그리고 마케도니아.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거기서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스파르타 계통이 혈연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뚜렷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러 돌아다니는데 모든 곳에서 군사적인 저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군데 유대민족 사회한테는 전혀 군사적인 저항을 막 안 받고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는 헬레니즘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계몽하겠다고 하는 문화적 물결을 가지면서 군사적인 정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는요, 젊은 왕이었지만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그 무식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통용만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아주 지적인, 철학적인 그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이고,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거 보면은요, 군대도 별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 갖다 한꺼번에 물리치는 전략을 보면요, 대단해요. 진짜 영웅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걸 철학적으로 통합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플라토니즘적인 사상도 있고 이 형이하학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도 있고 그게 겹쳐서 같이 따라가요. 언제나. 그래서 많은 신들이 같이 쫓아다녀.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신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신을 섬겼었는데 그 신도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 국가나 민족을 만나면 전부가 군사적으로 저항해. 그걸 다 물리쳤어. 다 정복했어. 그런데 유대 땅으로 왔을 때는 전혀 군사적으로 저항을 안 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 민족의 왕이여 이렇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대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 나와서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게 환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내 영혼의 고향에 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 정말로 이 감격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을 숭상하는 것과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이 풍속은 헬라 국가가 있는 한 영속이 될 겁니다. 누구도 이걸 갖다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보장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아니 왜 그리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계통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왜? 단지파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듯이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헬레니즘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를 퍼졌을 때 그걸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파르타 계통에서 했거든. 단지파 계통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실제 그 속으로 그 랍비들 사상 있죠? 거기 가서 한번 다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이거 무리한 말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러한 그 알렉산더와 그 대성전에서의 만남, 회견, 그건 다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해서 랍비들이 그런 학파가 생겼는데 그거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이 있죠. 히브리인들의 율법 사상, 이것을 결합시킨 사상이에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그게. 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히브리즘과 그 헬레니즘을 결합시킨 철학 사상이 있죠. 그거를 예수 믿는 신앙 속으로 끌어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순수하지 아니한 다른 철학사상이나 다른 종교사상 가지고 와서 성경과 섞으려고 하는 순간 성경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다른 모든 철학 이념을 갖다가 판별해주고 옳고 그른 것이 어디까지가 옳고 그른 것이 어디부터 틀렸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고치도록 하고 씻어내는 것, 그건 좋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진정한 진리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과 헬레니즘하고 섞어서 뭐 비빔밥을 만들어? 힌두이즘과 성경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중국의 교장망측한 중국의 지배 철학, 그것과 성경을 뒤섞어서 비빔밥 만들어?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들이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유럽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등장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자기 부하처럼 부려먹다가 적그리스도한테 잡아 먹히는 그러한 음료 교회가 됐는지. 바로 이 뒤섞은 영적인 가능, 거기서 온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가서, 아니 북한에서 지도 오라고 언제 강요를 했어요? 왜 저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저래? 왜 일부러 찾아가서 충성서약을 하느냐고? 김일성이가 신이야? 김정일이가 메시아야? 정말 웃겨요, 진짜. 그럼 김정은이가 성령이겠네, 그것들한테는. 꼴값들이에요, 진짜. 지금 그 짓 한 거 분명히 동양의 음료 노릇을 한 겁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소돔의 더러운 문화도 쫓아낼 수 있는 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그러니까 문재인 따위하고 정치적으로 결속을 해가지고 문재인이 이기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이따구 소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 같은 거 안 봐요. 못 본 척해요. 위대한 세계를 갖다가 세계를 위대하게 잘 이끌어가는 신사적인 세계적인 정치 실력자들이야, 그들은 다. 우리도 알랑거리고 거기 가서 같이 종교 통합주의 어쩌고 하면서 세계적인 종교 세력을 같이 만드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같이 나섰다. 아, 이게 우리 자랑 아니냐. WEA에 가고 지금 WCC에 속해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요. 네가 에베소 교회를 해서 내가 니골라당을 참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현대판 단지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단지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변질된 여호와 개념. 전혀 변질된 메시아 개념. 지도 멋대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현대판 단지파, 이 니골라, 이 교회 내의 단지파,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벗겨서 하체를 드러내서 온 세상의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고 심판하리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분했으면 그러시겠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도 그 아름답고 기가 막힌 찬양들, 뻑적지근한 돈놀이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효과 내는 방송국들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거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WEA와 WCC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대판 니골라당과 섞여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건 단지파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그리스도 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거를 명백히 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이 제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핵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핵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군사력이 첨단 군사력이 됐다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군사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적인 모든 사람들 분명히들 아세요. 단지파의 더러운 영을 가지고서는 당신네들 살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살리지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이걸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한국의 핵을 갖든 안 갖든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처럼 강하든 안 강하든 실질적으로 한국을 살려주는 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를 든 순정한 순수하고 정직한 바로 그 애국심, 그건 오로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그 정신입니다. 그거 외에는 한국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거 외에는 전 세계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헬레니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헬라 제국이 사라진 것처럼 헬라 제국을 흉내내서 나타났던 로마 제국도 결국 신구약 복음대로 심판받고 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세대에 다시 나타난 그 헬라 제국도 그 로마 제국도 다 다시 징벌받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짓이요 배신하는 단지파의 이 악하고 더러운 영혼, 우리 내부에서 완전히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법도를 찾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 거룩한 율법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세계에 진정으로 평화를 심는 의의 나무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